초청.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의 김세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국분들 복분자 딸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반갑고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만큼 제가 가지고 온 자료를 충실히 잘 아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품종 육성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들이 방금 말씀 주셨듯이 거기에 재배 기술도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재배 기술 관련된 쪽에서 좀 아셔야 될 부분은 깊이 있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복분자 딸기 품종 육성과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자원식물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현재 지구상에 약 50만여 정도 자원식물이 있답니다.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죠? 아마 최근 들어서 뭐 기후가 이상에서 기후 변화가 왔다, 이상 기온에 의해서 우리 자원들이 그쪽에 손실이 되고 있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약 50만여 정도의 자원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에 있는 이 자원들을 우리가 굉장히 아끼고 가꾸어서 우리 때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주는 게 우리의 큰 임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4,500여 종 정도가 있답니다. 이놈들은 식용이나 약용, 향료, 섬유, 위론 등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고, 그것들 중에 가장 많은 식물이 목초자원식물입니다. 두 번째가 약용식물, 식용식물 이렇게 되는데요. 약용식물하고 식용식물을 합은 한 2,000여 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2,000여 종 중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수종,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수종은 한 260여 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원식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260여 종 중에서 재배 기술이 개발이 되었거나 무리한 품종이 만들어져서 현 재배 농가에서 이용하고 있는 그것들은 한 100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원식물들이 아직까지 재배 기술이나 품종 육성이 안 돼서 우리 농가에서 활용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에서 재배되고 있는 약용식물이나 식용식물들에 대한 경제적 규모를 보면요, 2011년 말에 한 5조 8천억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우리 산에서 난 식물들 자체,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식물들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금 산지작용 식물도 5조 7천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놈들이 각각 항목별로 제가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아마 저거들은 뭐 정원수 관련된 재배 농가도 많고, 또 식용, 약용 자원 관련된 분들도 많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까지 살펴보니까요, 그 중에서 조경 소재가 한 7,700억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열매를 딸 수 있는 것들이 한 6,900억 정도, 약용으로 활용된 것들이 한 5,400억 정도, 산나물이 약 3,8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정읍, 고창 등 이쪽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복분자 딸기는 2010년 말 기준에 약 2,300억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역시 단일 품목으로는 복분자 딸기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근데 불행히도요, 2009년을 기점으로 이 복분자 딸기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배 농가에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재배 관련된 것도 완전히 습득을 해서, 우리 기후가 굉장히 많이 변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변한다고 합니다만, 재배 기술이나 특히 또 품종 관련된 것을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아까 12년, 13년 재배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재배하고 있는 이 복분자들이 품종이 없습니다. 사실 다 똑같은 것을 재배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정부에서 재배되고 있는 복분자 딸기가 품종 관련된 품종을 좀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산림청 지원 대상 품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농가에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무튼 그냥 심으신 것보다는 그래도 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청에서는 임업 및 산청지능 촉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임산물 소득자원 87개 품목을 지정을 해가지고 이 품목을 재배하신 농가에는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역시 보시면요, 열매가 달린 수실류나 잎을 활용하는 것들, 약용자원들 이러한 전체적인 품목을 저희들이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해서 우리 재배농가가 재배했을 때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 그 연구실에서도 옛날에는 사실은 이렇게 경계 수종 관련된 연구를 주로 했습니다. 아마 잘 아시다시피 나무를 한 번 심으면은 한 50년 또는 100년 돼야지 수확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키운 다음에 수확을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이 거의 나무를 심으신 농가에서 밀리게 됩니다. 50년, 100년 기다린 사이에 빨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단기 소득을 소득 부분을 좀 만들어주라는 용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는 이렇게 복분자랄지 은나무랄지 곰치, 돌배나무, 산다래, 그다음에 매실, 그다음에 흑개나무 이런 것들 심어서 한 5년, 10년 내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을 품종을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한 재배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 재배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품종 육성 개발 체계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저희가 일단 좋은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체계도에 의해서 연구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기능성이 있거나 식용 또는 약용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소재를 발굴해 가지고 육종 전략이라는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이렇게 기법에 의해서 신품종 육성을 합니다. 신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선발 육종이나 교장 육종, 또 이렇게 DU 테스트라는 것을 거쳐서 이렇게 신품종 육종되면은 이것들에 대한 재배 기술을 저희가 개발합니다. 이 재배 기술은 수확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또 각 품목별로 기능성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품종을 만들 수 있는 재배 기술을 개발해서 이것들이 개발되면 개발된 것들은 유관기관이나 재배농가에 보급을 해서 재배농가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그 품종 육성 체계 및 재배 기술 보급 체계를 갖추고 저희가 재배농가에 도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복분자 따기 오늘 주 제목입니다. 복분자 따기 이름이 아마 학명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루브스 코리아누스라는 거거든요. 한국에 있는 루브스 소리라고 하고 토종복분자 따기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토종복분자 따기가 이런 학명을 갖고 있다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복분자 그러시면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동의보감이나 불초강목에 약용 효과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더라. 많이 들으셨죠? 못 들으셨습니까? 오감이 깨어진다는 얘기를 다 많이 들으셨죠? 동의보감이나 불초강목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복분자, 감익신정, 속사교수, 목감이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뜻을 살펴보면 복분자를 먹으면 남자의 신정을 더해주고 여자의 잉태도 도와주고 머리를 검게 해주고 눈을 밝게 해준다 라는 그 의미랍니다. 이 동의보감이나 불초강목에서 있듯이 이런 좋은 의미가 있다면 아마 옛날부터 역시 복분자는 굉장히 귀중한 약재로 쓰여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 복분자 어원입니다. 뒤집필복자 여광문자 아들자자거든요. 굉장히 기가 약한 아들에게 복분자를 먹였더니 아들이 요강에 소변을 벗을 때 요강이 이렇게 뒤집힐 정도로 기가 세졌다. 즉 뒤집필복자 여광문자 아들자자 아들이 소변을 봤을 때 요강이 뒤집힐 정도로 기가 세졌다고 해서 복분자라는 어원이 생겼답니다. 역시 복분자는 옛날부터 역시 남자의 신정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최근 들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중반부터는 실질적으로 동의보감이나 본초 강목의 기록에 있던 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연구 보고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복분자는 우리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 지금도 재배 면적 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분자 딸기 특성을 살펴보면요, 이 복분자는 우리나라, 일본, 중국 등주 동북아시아에 분포하고 있는 그런 수종들이고요. 등굴성 식물이고 입지 적응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존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토종 복분자 딸기는 우리나라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전 지역에 심어서 보호받지 않고 생장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분포 지역도 전국의 3개대에서 이렇게 분포를 보고 있습니다. 양리적 효능을 살펴보면요, 한약재로서 복분자는 나무 딸기로 건조된 미숫가루를 충칭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대부분이 복분자라고 다 그냥 혼용해서 쓰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복분자는 이 나무 딸기류 어느 수종명이 아니고 한약을 다루신 분들이 한약명으로 나무 딸기류의 덜 익은 열매를 한약명으로 복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분자하고 복분자 딸기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고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역시 자양강장 지갈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당뇨병 치료 효과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쪽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주로 약용으로 덜 익은 열매를 썼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익은 성숙과에도 이 카보닉사이나 비타민 A와 C 또 미네랄 성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완전히 익은 열매도 약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무 딸기류 딱 특성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무튼 나무 딸기류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나무 딸기가 몇 종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나무 딸기류 특성을 살펴보면 온대부터 한대까지 전 지역에 있습니다. 600에서 1200여 정도 분포를 두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나무 딸기가 있다. 우리나라에도 아무튼 미국, 유럽 등지에서 굉장히 많은 품종들이 들어와서 지금 식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품종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이렇게 라스베리, 블랙베리, 다우베리 이렇게 구분한답니다. 이것들은 약 2000년 전부터 식용 및 약용으로 이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도 2000년 전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용을 했지만 서양에서도 이것들의 식용 가치나 약용 가치가 빨리 발견돼서 아주 오래전부터 식용이나 약용으로 활용되어 왔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은 14세기경에 재배도 시작됐고 1800년경에 아주 잘 딸리고 열매가 큰 개체들을 선발해서 품종을 만들기 위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등지에서는 1800년경에 벌써 좋은 품종들을 만들어서 재배하기 위한 육종 연구가 시작됐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복분자에 관련된 품목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자생지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들이 어떻게 하면 잘 자라는가, 어떤 나무들이 잘 딸리는가, 그 품종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등은 우리나라보다 저보다 200년 빨리 품종 연구를 시작했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복분자 딸기, 산딸기, 곰딸기 등 한 22종 정도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22종 정도 복분자 딸기 관련된 나무 딸기가 있다 그러더라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번식이 굉장히 잘 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목도 잘 되고 종자를 가동해서 했을 때 종자 발화율도 굉장히 높고요. 분근도 잘 되고 또 뿌리 산목도 굉장히 잘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분자 딸기류 같은 경우는 좋은 품종을 한번 만들어내면 빨리 대량 증식해서 재배 농가에 금방 보급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 농가에서도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정읍에서 재배된 것도 아무튼 거의 단일 품종입니다. 그래서 단일 품종 내에서 열매가 좀 좋고 많이 달린 개체가 있으면 그 자식나무를 심어야지 앞으로 더 큰 열매가 달릴 수 있고 또 수확량도 많은 그런 특성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분양한 형질을 보이는 개체 때문에 도태를 좀 시키고 열매가 좀 크고 잘 달린 개체를 위주로 지속적으로 증식해서 심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서요 재배되고 있는 나무가지 과실 특성입니다. 아마 언뜻 듣기로 정읍에도 블랙베리가 재배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일단은 아마 블랙베리가 10년 전에 슈퍼 복분자까지라고 들어왔을 겁니다. 뭐 그때 제가 알기로 한 주당 10,000원 이상 굉장히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슈퍼 복분자까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열매도 굉장히 많이 달고 열매도 한 2.5내지 3g 정도 굉장히 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쉽니다. 그죠? 쉬고 당도도 한 5브릭스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읍의 인근 완주 쪽에는 2~30헥타 정도 심었거든요. 초창기에. 근데 아시다시피 맛이 없기 때문에 그 팔로가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분들의 미각상 별로 큰 흥미를 못 얻고 있고요. 특히 일단은 복분자와 관련된 굉장히 고급 제품을 만들려면 적어도 당도가 10브릭스는 돼야 된답니다. 그래야지 당밀 등의 당류를 첨가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당류를 첨가시키면 뭐 많이 드시는데 최근 당류들이 우리 성인병과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류를 첨가하면은 성인병 발병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합성 당분을 쓰지 않으려는 그런 요인이 굉장히 많은데 이 블랙베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당도가 낮기 때문에 제품을 만들려면 당을 많이 써야 된다. 그런 문제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경제 장목으로서 큰 가치를 못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얼핏 듣기로 지원금에서 이 블랙베리 관련된 것들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서 당도가 많이 개선됐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고 또 그렇게 좋은 품종이 만들어져서 품종이라고 제가 이제 그러면은 이게 좀 많이 달리고 크더라. 당도가 뭐 한 10% 되더라. 이게 한 번, 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안정성 검증이라고 해서 한 3년간 지속적으로 이렇게 당도도 개선돼야 되고 많이 달려줘야 되고 또 열매도 커야 되고요. 또 지역도 정읍 지역에서만 그러면 안 되고 한 4개, 5개 지역에 딱 심어가지고 모든 지역에서 다 열매도 좀 크고 많이 달리고 당도도 그렇게 안정적으로 높게 나와야 된다면 품종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품종을 만들려면 아무튼 그런 안정성이 필요한 것 같고 역시 그런 이유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개선이 일단 당도가 5브릭스짜리가 10브릭스 정도로 굉장히 개선이 됐다면 이런 것들도 역시 많이 수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품종을 만들기 위한 그런 연구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지금 빨간색으로 이건 나무딸기. 이것도 많이 보셨죠? 네, 이게 지금요. 예, 밭두러기에 이제 많이 있는데 열매가 잘 자랍니다. 그렇죠? 자라서 문제가 있는데 이건 경남 김해하고요. 충북 옥천 같은 데 가면 재배되고 있는데 열매가 우리 밭둑 논둑에 있는 것에 한 3배 정도 큽니다. 한 2.2g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열매고 또 지금 김해 같은 경우는 이번 4대강 때문에 면적이 좀 줄었다는 얘기가 들더라고요. 그게 한 150헥타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충북 옥천도 한 80헥타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쪽 지역에서 아무튼 작년 가격으로 킬로그램당 한 11,000원, 12,000원 받았답니다. 그래서 틈새시장에서 아무튼 지금까지는 굉장히 효자 작목입니다, 사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아무튼 틈새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소득을 올려주고 있는데 이게 외국에서 들어온 품종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생 산딸기가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온 품종이거든요. 근데 유포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외국에서 품종을 들어와서 우리가 키우면 노약을 줘야 된다는 얘기 들으셨죠? 아마 우리 주위에 백합, 그다음에 뭐 딸기류들, 아마 논산에서도 노약들이 많이 준다는 얘기 들으셨을 건데 이 나무 딸기류들도 외국에서 품종이 들어오면은 품종에 대한 노약들을 어쩔 수 없이 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한 200헥타 내외 면적이 별로 안 되잖아요. 또 로얄들 산정에도 그렇게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등지에서 품종의 권리를 가지신 분이 안 들어오는데 이것들이 재배 면적이 뭐 1000헥타, 2000헥타, 3000헥타 되면은 그때 로얄티가 뭐 2억, 20억 뭐 그렇게 올라가거든요. 뭐 아무튼
20억에서 뭐 그 정도 되면은 다 로얄티를 받으러 올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재배율이 적기 때문에 로얄티에 별 문제는 없지만은 이게 앞으로 재배율이 더 늘어난다면은 문제가 무슨 그럴 소리가 있는 그런 품목이 있습니다. 예, 레드 라스베리라고 저희가 표현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우리 이거 어르신들 다 전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거죠. 로부스 옥시덴이라고 해가지고 혹시 이게 지금 어떻게 부르십니까? 재배종 복분자 딸이라고 그러십니까? 이거요. 예. 그냥 복분자 딸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게 보시다시피 아까 제가 토종 복분자 딸 얘기했잖아요. 토종 복분자 딸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아주 한 오래전부터 제가 복분자 재배종 복분자 딸기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원종은 미국에서 들어온 품종입니다. 로부스 옥시덴테이라고 이런 품종인데 이게 아무튼 60년 말 70년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많이 아무튼 재배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보니까 저도 이것도 품종과 관련된 쪽에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튼 들어온 지가 제가 목본류가 한 25년 되면은 로얄티가 안 줘도 됩니다. 근데 이게 한 품종에서 온 건가 또 최근 들어서 만든 품종에서 온 건가는 저희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초창기에 순창이나 고창 전국지역에 들어온 이것들 같은 경우는 로얄티가 안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뒤에 혹시 뭐 80년도 이후에 그것들이 들어와서 안착이 됐다 그러면 이것도 로얄티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96년부터 로얄티의 자유로운 거, 로얄티를 안 줘야든 안 줄 수 있는 우리 토종 복분자까지 품종을 만들기 위한 걸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민 정서가 외국에서 들어온 것보다는 토종을 훨씬 좋아합니다. 신토불이 다 좋아하시죠, 그죠? 아무튼 신토불을 좋아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은 로얄티를 주지 않고 신토불이 토종 복분자 딸기를 품종화시켜서 재배농가에 보급시킴으로써 재배농가 소득 증진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큰 뜻을 갖고 이렇게 토종 복분자 딸기 품종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고요. 열매도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달려있습니다. 지금 2012년 기준에 우리나라 한 250헥타 정도 심어져 있거든요. 제가 뒤에 이제 각 지역들을 말씀드리는데 꽤 많이 달려주기 때문에 재배농가에서 소득이 꽤 많이 올리고 있는 부자 종목으로 자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아까도 우리 전국 지역에서는 품종 개념을 안 갖고 계시다고 얘기했는데 미국 등지에서는요 품종을 만들기 위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수행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는 1800년 경부터 이렇게 품종 만들기 위한 연구를 시작해서 아무튼 교배도 시키고 또 접목도 하고 또 삽목도에서 굉장히 많은 품목을 만들었습니다. 주요 품목을 보면요. 적색으로 익은 딸기들이 뭐 이런 품종들이 만들어졌고 있고 또 블랙베리 검정색으로 익은 것들인데 또 품종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는데 우리 복분자 딸기 재배에 보시면은 가시가 굉장히 많잖아요. 가시가 많아서 다니기 힘들다. 찔리면 아무튼 뭐 손가락이 애리죠. 애린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미국 등에서는 가시가 없는 것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요즘에 15분자 딸기도 가시가 없는 것이 올 겁니다. 그래서 가시가 없어서 굉장히 다루기 쉬운 품종도 만들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일단 토종복분자 딸기 품종을 만들어갖고 보급을 해서 재배를 농가에서 또 재배하신 농가들이 다 어르신들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아니 많이 다니는 건 좋은데 열매가 잘 자라서 따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 힘들다. 그래서 조금 적게 달리더라도 열매가 품종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정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시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긁힌다. 찔려서 힘들다. 그래서 가시가 없는 품종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매 형질을 좀 굉장히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역시 가시가 없는 그런 품종을 우리 토종에서 만들려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나 영국 등지에서도 아무튼 굉장히 많은 품종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단 여기 오늘 강의 들으러 오신 분이 산림조합에서도 오시고 농업기술원에서도 오시고 그런다고 제가 해서 그냥 자료를 가져왔는데 재배 농가이기 때문에 큰 영문 있는 자료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뉴질랜드나 호주 등에서도
볶음자 딸기 관련된 나무 딸기 연구를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또 재배 면적도 굉장히 넓습니다. 또 그쪽 동네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시가 없는 품종, 또 벽이나 해충이 굉장히 강한 품종도 많이 만들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 볶음자 딸기 수확하시다 보면은 과일이 너무 물려서 과일이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좋은 품질의 볶음자를 수확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미국 분에서는 조금 옛날에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서 우리 사람 손뿐만 아니라 기계화시키는 그런 기술까지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연료도 좀 키워야 될 것 같고 또 궁극적으로는 노동력을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화할 수 있도록 연료를 좀 단단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 아무튼 미국 등지에서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재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그쪽 관련된 사태를 봤는데요. 역시 보시다시피 미국 등지에서는 빨간 딸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빨간 딸기들이 굉장히 큽니다. 각각 이게들이 지금 품종 명칭인데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거의 3g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일로 먹고 있는 딸기 수준입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이렇게 많이 달려졌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미국 등지에서는 저희들보다 한 200년 빨랐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품종을 많이 만들고 있더라. 특히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기계와 관련된 쪽에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단단한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계화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도 일단 나무 딸기와 어느 지역인지 뜻과 분목으로 잘 매겨본다면 이런 연구들이 좀 수반돼서 노동력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것들 또 기계화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응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저희도 제가 우리나라 국내 품종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거기 학교에서 이제 저희가 만든 품종이 이렇게 있는데 정글 2호, 2호, 3호, 4호 5개 품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품종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루프스 코리안수도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저희가 그 학교에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도 일단은 제가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검정색 딸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역시 자기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빨간색으로 익은 딸기보다는 검정색으로 익은 딸기 야성이 훨씬 좋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 품종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품종도 아무튼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그 학회에 가서 주변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베리가 되겠고요. 이것들 같은 경우가 메이어라는 품종인데요. 보시다시피 우리 과일로 이건 딸기처럼 이렇게 달려있는데 무게 과일 하나당 무게가 3g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키워놨고 또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살펴보니까요. 이게 지금 500g짜리였습니다. 이걸 500g짜리인데 우리가 과일로 먹은 딸기는 한 7,000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 블랙베리는 한 10,000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당도를 체크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블랙베리는 대부분이 5브릭스인데요. 이건 한 9브릭스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희가 좀 약간 차이를 느낀 것은 우리나라의 맛은 약간 달콤한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9브릭스, 10브릭스 정도는 들어가시는데 이쪽 분들은 아주 단 것보다 7, 8브릭스 이때 맛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생과용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역시 과일로 먹을 딸기가 훨씬 더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었고 또 밑에 부분은 이걸로 블랙베리로 만든 잼입니다. 잼이 250g짜리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18,000원 냈어요. 역시 생과로 먹는 것보다 또 가공을 해서 제품을 만드니까 훨씬 더 높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대부분이 우리가 이제 복부자까지 제대로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돈이 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데까지 관여가 된다면은 복부자까지 재배 농가에서도 농가 소득 준비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역시 아까도 기계화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대부분이 아무튼 이렇게 거의 못 오고 계십니다. 이렇게 굉장히 광활한 면적에서 소득을 하신다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그쪽에서 오셨는데
이렇게 기계화해서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도 좀 빨리 쫓아가서 그 지역에 특화시킬 수 있는 지역에 이렇게 기계화가 돼야지 농가에서도 쉽게 우리 복분자 딸기를 재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분자 딸기 양리적 효능입니다. 아까 제가 복분자라는 용어는 한약재로서 이해한다고 말씀드렸고 망고 딸기 중에서 검정색으로 익은 복분자 딸기의 양리적 효능이 가장 우수하더라 라는 것이 최근조사 발표됐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양강병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당뇨병 치료제 효과도 굉장히 있더라. 또 미숫가뿐만 아니라 완전히 익은 성숫가도 약용 가치가 있다. 특히 저희가 만든 토종 복분자 딸기 이 품종은 항암, 암이 잘 걸리지 않을 수 있는 효과나 늙는 것을 방지해주는 효과, 미백 효과, 항균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식의약품 또는 기능성 화장품을 만드는 소재로도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것도 나무딸기류 양리 효과인데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 미국 분들은 주로 빨간색 나무딸기를 재배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분들이 빨간색 나무딸기 라스베리입니다. 그리고 검정색으로 익은 블랙베리, 검정색 나무딸기. 그 다음에 우리가 과일로 먹은 딸기 약성을 비교를 분석했어요. 즉 하나는 사람이 늙는 것을 방지해주는 항산화 효과, 항산화 효과가 높으면 늙는 것을 지연시켜주는 효과거든요. 그리고 엘라디게치드라는 신기능성 물질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갖고 빨간색으로 익은 나무딸기, 검정색으로 익은 나무딸기, 우리가 과일로 먹은 딸기의 성분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막대기들부가 지금 신기능성 물질인데요. 역시 검정색으로 익은 블랙베리가 가장 많고 빨간색으로 익은 나무딸기, 과일이 있고요. 또 늙는 것을 방지해주는 항산화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전이기인데 역시 검정색으로 익은 블랙베리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쪽에서 미국 분들에서 재배율도 많고 또 품종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지만은 약성은 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검정색으로 익은 딸기보다 빨간색으로 익은 딸기가 조금 더 낫다라는 것을 분들께서 얘기했기 때문에 역시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이 검정색으로 익은 복분자 딸기 나무들이 약성은 더 우수하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블랙 라스베리 재배 현황인데요. 지금 고창 전국 등지에서 재배된 것들인데 2011년 말에 약 3,500헥타로 아무튼 전국적으로 지금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복분자 딸기가 이렇게 재배의 면적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06년도에는 전국에서 약 8,700톤이 생산돼서 약 560억 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2010년도에 13,100톤을 생산해서 약 2,300억 원 정도의 경제가치를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얕은 2009년도 것은 약 조금 더 많더라고요. 보니까 한 15,000톤 정도에서 한 2,500억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복분자 딸기 즉 고창, 정읍, 순창 등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이 복분자 딸기가 2009년에 가장 피크였습니다. 2009년을 피크해서 점점 조금 재배 면적도 줄어들고 있고 또 경제적 가치도 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 이제 쭉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유가 뭘까? 보니까 아무튼 재배에 대한 재배 쪽에도 강인도가 조금 떨어진 것 같고 아무튼 이 복분자 딸기하고 대응할 수 있는 블루베리, 뽕나무 이런 작목들이 굉장히 많이 이입돼서 그것들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복분자 딸기 재배율도 약간 좀 줄어든 것 같고 관심도가 약간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재배 농가에서 평당 소득액이 10,000원 이상 된 품목이 사실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블루베리나 이 뽕나무나 이런 것들도 경제적 가치가 있겠습니다만은 블루베리도 아무튼 우리 인근 지역에서 재배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가격도
아무튼 초창기에는 뭐 1kg이면 3만 원, 3만 5천 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도 10,000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복분자딸기 재배 농가에서도 다시 신기 일전해서 복분자딸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협동해서 좋은 제품도 만들고 한다면 우리 복분자딸기 산업도 타 품목에 못지않게 충분히 승산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로 재배되고 있는 것들이 아마 전국에서는 이게 재배되고 있죠. 맞죠? 하얀색 꽃이 피고 잎이 3개고 과실이 검정색으로 있는데 과지 하나당 한 5개, 6개 정도 다니는 품목인데요. 역시 아무튼 이것도 고창에서 복분자딸기 특구가 만들어졌고 저금이나 순창 등지에서도 아무튼 뭐 거의 700헥타에서 1000헥타 정도 굉장히 많은 양이 되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 농가의 수익도 굉장히 많이 올린 그런 품목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품종 만들기 위한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미국 등지에서는 보면요, 오르간주에서는 이렇게 뉴걸한 품종을 만들어서 가장 이것이 많이 재배가 되고 있고요. 또 존 로버슨이나 뭐 알렌, 조울 이런 것들 품종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만들어진 품종들은 지금 재배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열매 형질이 좋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초창기 1960년대 후반에 들어왔으면 노랗게 자유로운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 차례들을 갖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매가 크고 많이 달린 개체를 뽑아서 다른 밭에 심어서 그놈을 보고 그러면 아무튼 각 재배 농가마다 열매도 훨씬 더 크지고 많이 달릴 겁니다. 그래서 뭐 정명으로 품종이 등록이 안 되더라도 그런 형태로 품종을 받아서 재배를 해야지 소득이 좀 높아지지. 지금처럼 줄기 쭉 뻗어서 그 뿌리 난 것들 쭉 가다가 심으면 다 똑같은 형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개설의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약간 늦었습니다만 앞으로 더 이후로 재배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역시 크고 많이 달린 개체의 자식나무를 심어줘야지 앞으로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종자를 어디서 가져오냐면요. 아무튼 우리 주위에 아무튼 뭐 올해라도 보시면은 어떤 분의 밭이 열매가 크고 많이 달리더라. 또 그 밭 내에서도 또 가장 좋은 형질이 있는 개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개체를 선정을 해서 뭐 1년, 2년, 3년 양보하시고 뿌리를 분치해서 뿌리 삽목을 해서 그놈을 심으면은 아무튼 지금 심으신 것들 아무튼 한 4년, 5년 되면 벌써 망가지잖아요. 수세가 굉장히 약해지고 열매가 많이 안 달리는데 대부분이 우리가 묘목을 심을 때 이렇게 줄기 뻗어 나간 그 줄기 묘목을 심어서 그렇습니다. 큰 나무에서 2년, 3년생 묘목에서 뿌리를 잘라서 뿌리 삽목을 하면은요 7년, 8년까지 심으면 안 돼요. 초창기에 저희가 60년도 후반에 들어와서 심을 때는 10년까지 수확을 했었어요. 근데 왜 수확기가 그렇게 단축돼서 빨리 쇠퇴되는가? 벌써 줄기가 쭉 뻗어서 좀 선당 지목되면은 거기 안에 형질이 유시연 어린 나무 형질보다 나이 많이 묵은 형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놈에서 뿌리가 난 나무를 갖다 심으면 훨씬 더 빨리 쇠퇴된다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꼭 뿌리 삽목, 제가 뒤에 이제 재배기술 쪽에서 말씀드릴 텐데 뿌리 삽목을 해서 심어야지 더 훨씬 오랫동안 한 번 심어서 오랫동안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입니다. 씨를 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도 제가 뒤에 말씀드립니다. 블랙 라스베리 가격 변동폭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데 아무튼 복분자딸기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들도 너무 많이 재배되어 버리면 가격이 뚝 떨어진다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분자딸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97년도는 뭐 고창 전국 등지에서 한 40헥타 정도밖에 안 됐답니다. 그때 가격이 1997년도 가격이 1kg에 거의 6,000원 정도 됐답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는 아마 가격이 굉장히 비싼 이게 좋은 가격을 받은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2000년도를 기점으로 이렇게 세금이 쭉쭉쭉 늘어나거든요. 근데
2000년도까지는 가격이 좀 더 올라갔습니다. 2003년까지. 그래서 킬로그램당 한 7,000원 정도 갔는데 재배면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2005년에는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2005년 이후에 다시 이렇게 가격이 약간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나서 굉장히 많이 복분자가 생산되는데 왜 가격이 더 안 떨어지고 올라가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05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도예 복분자, 롯데 복분자 등 대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복분자 따르기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대기업에서 좀 관심을 갖고 구매를 해주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도 아무튼 가격은 더 떨어지지 않고 역시 약간 9,000원, 10,000원 정도 가고 있다고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아무튼 재배면적이 2009년을 기점으로 좀 더 줄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재배농가에서도 미안한 말씀인데 좀 관심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관심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역시 수확량도 좀 적고 복분자 따기 과실 가치도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을 때는 역시 오늘 굉장히 많이 모셨는데요. 관심을 가져줘야지 우리 복분자 따기가 여러분 소득에 도움이 되는 효자장공으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배면적이 제가 방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그 영향 아무튼 제가 아까 복분자 따기에 오강을 엎은다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2000년도에 아무튼 고창에서 굉장히 선도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고창에서 우리 식품 세계화 특별 품평회에서 복분자 따기 제품의 대상을 받았고 또 2000년도에 핫센 회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매년 있는데 대통령들, 그러니까 외국 정상들이 만든 자리에서 대통령 건배지로 복분자 따기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높은 정상들이 건배지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아무튼 관심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역시 약성도 굉장히 좋고 오강이 엎어질 수 있도록 성능도 있다는 얘기도 했고 또 굉장히 높은 정상들도 건배지로 채택하고 있고 또 이렇게 세계적인 품평에서 대상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복분자 따기 관심이 더 높아져서 2010년 기점 우리나라 3,500헥타르, 4,000헥타르 특히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요. 소정 복분자 따기를 재배하는 농가가 한 250헥타르 정도 됩니다. 근데 강원도 행성을 기준으로 해서 그쪽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토종 복분자 따기가 진짜 복분자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복분자 따기는 적어도 동북아시아,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토종 복분자 따기야지 진짜 복분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동의보감에 복분자 의성질은 평하며 맛은 달고 신의 독이 없다. 남자의 심기가 허하고 정이 고갈된 것과 여자 임신 등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또 눈도 밝게 해주고 머리도 검게 해주는다는 작용이 여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역시 토종 복분자 따기를 그 지역에 특화시켜서 이런 동의보감이나 건초강목을 걸고 그쪽에 특화시키기 위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수행되고 있고 아무튼 그쪽에서 굉장히 높은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본초 강목에도 역시 그 자료 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강원도 행성에서는 그것들을 정통화시키고 있습니다. 토종 복분자 따기 품종 관련된 쪽에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에서 품종을 갖고 와서 심으면 로얄티를 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또 우리 국민 정서가 외국 수종보다는 신토부비를 훨씬 좋아하기 때문에 토종 복분자 따기도 품종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저희가 실시했다. 아무튼 이렇게 차이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지 적응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도 심어도 되고 강원도에 심어도 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어느 지역에 심어도 생존력이 굉장히 좋은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 것 여기 지금 위에 로브스 코리아누스가 우리 토종 복분자 따기가 되고요. 지금
여기 블랙 라스베리 로부스 옥시덴탈이 이게 지금 재배되고 있는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꽃색도 좀 다르고요. 잎 줄기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토종 목자 딸기 잎은 5개 내지 7장이에요. 5개 내지 7장인데 고창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은 3장이거든요. 꽃색도 다르고 또 열매 특성도 다릅니다. 우리 토종 목자 딸기는 지금 우리가 제일 전국에서 재배된 것보다 한 20일 정도 늦게 꽃도 피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런 특성이 있다고 저는 가시가 없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가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전국 15개 지역, 여기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현지에서 잘 안 달린 것은 잘라서 다시 결과물이가 난 다음에 잘 달릴 수 있도록 해서 전국에서 1차적으로 227개 크론을 선정한 다음에 이놈을 여기가 지금 저희 수원입니다. 저희 수원 여기다 심어가지고 여기서 이런 특성을 조사를 해서 저희가 품종을 만들었습니다. 특성인데요.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종 목자 딸기는 잎이 5개 내지 7장이더라. 또 줄기에 여기서 재배되고 있는 것처럼 줄기에 백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가시도 굉장히 강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붉은색을 띠게 피고 있고 또 향기가 굉장히 좋아서 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벌들의 선호도도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열매가 이렇게 달리고 이렇게 안에 종자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정읍에서 재배되고 있는 목자 딸기 생과를 먹을 때 안에 씨가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근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적고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예, 생과로 먹는데 지금 재배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품종을 만들려면 아무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지역별로 이렇게 쭉 해서 이런 것 특성을 조사해 보니까 차이가 많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여러 가지 조사를 해갖고 227개 중에 1등부터 17등까지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1등부터 17등까지 쭉 뽑으니까 수확량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고 또 당도도 어떤 것은 8브릭스, 어떤 것은 12브릭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당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기 때문에 역시 열매도 크고 당도도 높은 놈을 뽑아서 품종을 만들면 굉장히 좋겠다. 굉장히 품종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일단은 227분 중에 여기 10번을 뽑아서 평균 개체에 대비 수확량이 어느 정도 많은가를 조사해 보니까요. 일반 개체는 우리가 산에 있는 것을 갖다 심을 때보다 저희가 이제 1등부터 10등까지 그 개체를 심으면은 적어도 171% 수확량 증진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걸 심으면은 1kg 딸 수 있는데 품종을 심으면 똑같이 심어도 1.7kg 정도 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체보다 품종 개념을 저희 보면 역시 훨씬 더 수확량이 많아지더라 라고 하시면 될 거고 수확량뿐만 아니라 열매도 훨씬 더 큰 열매를 딸 수가 있더라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선발된 크론이고 이게 지금 위에 있는 것들이 선발된 크론이고 밑에가 평균치 크론들입니다. 역시 선발된 개체들은 열매가 좀 큰 것들이 품종화되고 있더라 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금 우리 전국에서 재배된 것하고 수확량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가를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지금 여기 전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들이 과일당 수확량이 12kg인데 10개를 선발된 개체는 35.4g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재배되는 한 2.9배 정도 수확량이 많이 나온 것으로 조사되기 때문에 역시 토종 목자 딸기가 수확량 면에서 우리가 지금 재배되고 있는 전국에서 재배된 것보다 한 2.9배 많더라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품종을 만들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한 지역에서 한 해에 많이 달리고 크게 달리면 안 된다고 했죠.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1등부터 17등까지를 경기도 수원, 전라북도 고창, 강원도 행성, 충북 청원 지역에다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역 적응성 및 안정성 검정을 매년 실시를 해서 아무튼 한 3년간 지속적으로 크고 많이 달린 개체를 품종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해당된 것들이 S-15, S-9 이렇게 한 5개 크론이 되고요. 이것들이 2003, 2004, 2005년 공이 한 나무당 6kg 정도 수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안정적으로 됐기 때문에 이놈들을 품종화를 시켜서 품종 명칭을 전국 1호, 2호, 3호, 4호, 5 이렇게 두었습니다. 이게 지금 비교가 되는데 평균치 관련된 건데 본당 수확량을 보면은요, 우리 평균치 227개 그룹의 평균치가 2.9g, 9kg 정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5개 품종은 대부분 6kg 이상 수확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평균치 대비 한 2배 정도 수확량 증기 효과가 있는 것들이 품종이 됐다. 이때 보시다시피 품종이 된 개체들 같은 경우는 열매가 굉장히 큰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품종을 만들면은 일단은 재배 농가에서 심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2007년도에 품종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일단 제가 전국 1호부터 이렇게 5개 품종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5개 품종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라고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 및 산림관서의 분들을 모시고 이런 특성을 가진 복분자 딸기가 품종화가 됐다. 품종 설명회를 개최를 했고요. 역시 제가 이제 관련된 것들을 재배 농가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강원도 행성군 농업기술센터 등 이렇게 8개 기관에다가 시범재배 대학이라는 것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품종을 그쪽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증식을 시켜서 재배 농가에 보고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보시면은 2007년 3월 29일 날 시범재배가 8개 기관에 들여서 그쪽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한 250헥타 정도 심어서 농가에서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시범 재배지라고 해가지고 아까 만들어둔 재배를 각각 잘 키고 있는가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경북 보령, 충남 청양, 충북 창원, 전북 순창, 광양, 곡성, 경북 영동, 강원 행성 등 이렇게 지역에 가서 잘 키고 있는가 조사해봤더니 역시 보시면요. 광양이나 전라남도 광양이나 곡성 같은 경우는 그쪽 관련된 지자체들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또 그쪽에 관련된 기관장님이 굉장히 아무튼 선봉적으로 잘 하셨기 때문에 역시 잘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또 뒤에 보니까 그쪽 지역의 소득도 높이 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강원 행성 얘기를 했는데 행성군에서는 아무튼 굉장히 잘 키우시다가 아무튼 군수님이 바뀌셨습니다. 역시 군수님이 바뀌어서 관심이 조금 떨어지니까 재배 관련 확장이 또 훅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역시 간이지자체 기관장님의 관심도 그 품목의 생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 역시 자치단체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니까 그쪽 재배 농가에서도 굉장히 잘 키우더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 보여드린 겁니다. 다음 복분자 딸기 재배 사성이라는 건데, 복분자 딸기를 대체적으로 여기 복분자 딸기 재배를 하신 농가에서 오셨지만은 1차적으로 저희 토종 복분자 딸기를 재배를 해서 분양을 한다 보니까 박정희 가면 이제 일단 여기서 재배되시는 한테 지원 품목들이 좀 있잖아요. T자 벽을 설치해준다, 비가린 망을 설치해준다, 그다음에 새가 안 달라들 수 있도록 조류망을 설치해준다,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지원을 해주시다 보니까 아무튼 재배농가에서 굉장히 많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복분자 딸기 같은 경우는 사실 적지에다 심어야 됩니다. 아마 전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지에 안 심으시면 거기서 과태가 잘 되는데 원에 심어놓으면 잘 자라다가 장마철에 물 쓰면 딱 지잖아요. 근데 대부분 저희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논 경작지보다는 밭 경작지가 좋다. 다들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했더니 뒤에 보니까 논 오신 분도 굉장히 많이 신청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 두 번째 재배 적기 선정인데
재배 진짜 잘 자랄 수 있는데 잘 자라서 그 품종의 영양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재배도 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복분자 딸기 심으려면 진짜 복분자 딸기가 잘 자랄 수 있는 적지에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품종 선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랙베리 큰 것 많이 달린다고 해서 심어놨는데 3년째 열려보니까 열매는 많이 달렸는데 맛이 없어서 한 사람도 안 사가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몇 년 기다렸다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진짜 처음부터 성질이 좋은 품종을 심으시는데 한 발 앞선 것보다 천천히 가더라도 확실히 가는 게 훨씬 더 효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식재 및 결과물이 유도 등 재배 기술을 전공을 해봤는데 토종복분자 딸기는요 지금 우리 전국에서 재배된 것보다 재배 역사가 짧습니다. 15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야생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꼭 식재 방법도 정확히 통일을 시켜야 되고 결과물 유도 이 기술을 알아야 되는데 모든 식물들이 화분화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개화생기 되는데 이 복분자 딸기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7월 말쯤 되면 화분화가 형성됩니다. 주기 내에서 화분화가 형성됩니다. 근데 결과 모지를 8월 달에 잘라버리면 화분화 다 된 다음에 잘라주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도 안 달립니다. 아무튼 거름 많이 주고 잘 키워도 8월 달에 줄기를 잘라버리면 그 다음에 하나도 안 달립니다. 그래서 결과 모지도 시설이 꼭 지켜줘야지 걸린다. 아시아도 그렇고 또 경제적 가치라는 건데요. 대부분이 일부 특화된 품목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다 재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농가에서 정읍에서 이렇게 많이 재배를 하는데 여기 전라남도 순천에서 한농가에서 재배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데인데 제가 보니까 한농가에서는 굉장히 잘 재배를 해도 정상적인 가격은 절대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경제 가치가 있으려면 같이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재배를 해야지 제 값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봤습니다. 이제 정식인데요. 발화시키면은 발화 잘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한번 말리면은 이 발화 촉진 물질을 처리를 해도 발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재배 농가에서는 종자 파종을 일이 없습니다. 품종 만드는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종자를 파종했는데 안 나더라. 말리면 안 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종자를 말리면 절대 발화가 안 됩니다. 두 번째 뿌리 삽목인데요. 뿌리 삽목은 이렇게 2월 한 20일경에 잘라서 삽목을 하면은 한 98% 정도 삽목이 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삽목을 하면 아주 잘 된다 그러더라.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크롬별 근사 발작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5개 품종을 만들었는데 5개 품종이 다 삽목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건 잘 되고 어떤 건 안 되더라. 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뿌리 삽목이 아까 제가 잘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게 2년짜리입니다. 2년짜리인데 거름을 좀 해놓으니까 길이가 한 3m 정도 길더라고요. 여기서 한 7cm 정도 잘라서 자른 겁니다. 이걸 묶어서 이끼로 싸놨습니다. 이끼로 싸서 복도 같은데 한 3주 4주 놔두면 이렇게 줄기가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걸 지금 제가 보여드리기 위한 거고 이걸 옆으로 놔두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세워놔야 됩니다. 세워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하얗게 튀어나온 것을 심으면 하나도 안 죽고 다 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단부 줄기가 쭉 나가서 뿌리 나오는 요거 쓰지 말고 이렇게 삽목을 해서 써야지 한번 심어놓은 다음에 오랫동안 수확을 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생이면요 여기에서 한 500개 정도 뿌리 삽수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좋은 품종만 한번 타자 놓으면은 금방 키워서 많은 묘목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전국에서 재배된 것들도 이 기준으로 보면 잘 됩니다. 2월 20일인데요. 이제 여기서도 얘기를 하는데 저건 이제 작년에 채취를 해서 이제 묶어놨던 거고 올해 채취할 것 같은 경우는 3월 22일 날 해도 한 88% 정도가 삽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채취하신 분들은 좀 놔둬서 아까처럼 내가 아니고 자마가 좀 올라온 다음에 삽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3월 22일경에 이렇게 3월 22일 날 하면은 한 88% 정도 삽니다. 그래서
작년에 뿌리를 못 채취해 놓으신 분들은 올 3월달에 하시면 됩니다. 아마 지금 여기서 재배되고 있는 것들도 3월달에 해동된 다음에 뿌리를 채취해서 방울처럼 해놓으면 그것도 거의 확장이 잘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현지를 가진 개체에 뿌리를 잘라다 이렇게 가지고 키워주셔야지 소득을 넓힐 수 있다. 다음은 이제 근삽수 부위별인데 아까 굉장히 길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긴 것 중에 앞에 위에 것들이 이렇게 삽목이 잘 됩니다. 그리고 땅속 깊이 쫙 안쪽에 들어있는 아랫부분은 한 51%밖에 활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는 것은 버려버리시고 이게 앞쪽에 좀 굵은 것들을 훨씬 확장이 훨씬 더 많이 높게 나온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근삽 아까 제가 그렇게 잘라서 포트에다가 이렇게 삽목을 했습니다. 삽목해 놓은 거 보시다시피 하나도 안 주고 다 삽니다. 그래서 잘라서 이끼로 싸서 자마가 형성된 놈을 이렇게 심으면은 다 살고 이렇게 증식도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꼭 써서 앞으로 묘목을 양성을 해야지 장기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재배 기술 괜찮죠? 네. 이거 얘기해두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다 마찬가지로 독분자 따기는 덩굴 이렇게 쭉 나가는 것들 그게 이렇게 흙 덮어놓으면 다 뿌리 나잖아요. 줄기부터도 아주 잘 되고 또 선나무 지목도 이렇게 잘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심은 나무가 여기서 이렇게 뿌리가 난 것들 이묘목을 심었거든요. 이묘목 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활착률도 떨어지고 2년부터 달리기 시작해서 5년 달리니까 한 3년 달리니까 다 망가졌더라. 얘기를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 묘목을 주로 심으셨기 때문에 추세가 빨리 그렇게 약해진다 그러더라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재배 기술 전반적인 건데요. 역시 심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급적이면 습기가 논 땅은 안 좋다는 거. 역시 겨울철에 바람이 많이 받은 지역은 안 좋고, 예, 가급적이면은 과실, 그러니까 복분자 땅이 과실에 당도하고 햇빛 받는 양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잘 되고 물이 안 보이는데 심어야지 좋다 그러더라. 또 햇볕이 많이 들어야지 당도가 높게 나온다. 그리고 다른 품목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유기물이 많아야 되고 토양의 통기성이 좋아야 된다. 뭐 밑에 것들은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심기 전에 토양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이 300평 기준으로 대비는 한 3톤 정도, 석회질은 한 200g 정도 이렇게 뿌려갖고 우리 트랙터로 갈아야 됩니다. 간 다음에 상을 만들고 심어야 됩니다. 대부분이 아마 그렇게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묘목이 충분히 뿌리 발육을 해서 잘 자란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식거리는요, 토종 복분자 따기는 수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튼 여기는 2m 고박이 40cm, 50cm 정도 있는데 3m 고박에 1.2m 정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재배하고 계시는 품목보다 묘목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갈 장소. 폭은 3m, 한 나무 사이가 2m이씩. 또 이제 대부분이요, 나무를 심는다 그러면은 구덩이 파고 심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덩이를 쭉 파서 심은 복분자 따기 묘목이고, 이것은 아까처럼 거름을 준 다음에 경운해서 심은 지역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그냥 구덩이만 파고 심으면은 수세가 배실배실한데 경운을 내놓으니까 수세가 훨씬 더 강해집니다. 이게 1년차만 간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역시 퇴비를 깔고 경운을 해서 상을 만들고 심어야지 오랫동안 잘 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구덩이 파서 심은 처리고고 이게 경운을 해서 심은 처리고입니다. 역시 경운을 해놓으니까 수세가 훨씬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꼭 경운을 해서 심어야 된다.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쪽 정읍에서 재배된 것들은 이게 가장 좋는데 토종 복분자 따기는 3m 고박 1m로 오니까 당도도 개선됐고 수확량도 훨씬 많아지더라.
뭐 초기 관리는 아마 재배된 것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심어서 습도 유지가 안 되면 죽으니까 습도 유지를 좀 잘 시켜줘야 되는 것 같고, 또 여기도 심은 다음에 30cm 정도 자르시죠. 아무튼 그런 것을 좀 잘 지켜줘야지 그 다음에 남은 열매가 달릴 준비가 충실히 나와준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잡초 방제를 위해서 아마 대부분이 뭐 요즘에 구직보 빠는 데도 있고 뭐 굉장히 매트도 많이 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직보 같은 경우는 좀 알아서 습도 유지도 좀 해야 되고 잡초가 좀 안 나와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벽설치입니다. 일단은 지금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우리 복분자까지 같은 경우는 벽을 안 설치를 해도 굉장히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배 역사가 길다 보니까 좀 말을 잘 뜬 편인데, 토종 복분자 딸기는 덕을 설치 안 하면 문제가 좀 생깁니다. 굉장히 길게 나가는 거죠. 토종 복분자 딸기는 꼭 덕을 설치를 해야 된다. 즉 덕을 설치를 하지 않으면 열매가 많이 달리기 때문에 이놈들 전부 다 가지들이 파괴났습니다. 그래서 안에 과일에 흙이 묻으면 품질이 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과일에 흙에 묻지 않도록 위해서는 꼭 벽을 설치해 줘야 된다. 가급적이면 이렇게 T자형을 설치하는 게 좋고요. 뭐 파이프 두께는 뭐 일단 재배농가에서 약간 다르겠습니다만 한 2.5cm 정도 두께 된 것들 같은 경우는 다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한 90cm 정도로, 그 다음에 가로 길이는 T자 세우는 것은 이것도 한 80cm 정도로 T자를 만들어서 하면 돼. 뒤에 이제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이게 심은 거고요. 3m가 되겠고 주단 간격은 아까 제가 2.2m 이렇게 T자형 덕을 설치를 한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는 제가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밑에 하나 더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까 2.5cm 정도 되고 높이는 90cm, 이게 한 80cm 정도 된 것입니다. 이렇게 T자형 덕을 설치를 해서 철사에 유인을 하면은 토종 복분자 딸기도 이렇게 안 흐르고 양질의 복분자 딸기를 수확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결과모지 이겁니다. 제가 아까 결과모지도 시기를 놓치면 잘 키워놔도 열매가 안 달린다 그랬는데, 전부 다 툭 넘어서 이제 심은 다음입니다. 심은 다음에 이렇게 왔을 때 한 30cm 높이로 자르거든요. 이렇게 쭉 나오는 거고, 이게 제가 아까 복분자 딸기는 화 형성이 7월 말에 이루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7월 12일부터 이렇게 잘라봤습니다. 근데 7월 22일까지 자른 저리구는 한 나무당 한 5.64kg 정도 달려졌어요. 근데 8월달 넘어가니까 화분화가 형성된 놈을 자르고 보니까 한 나무에서 1.9kg밖에 안 수확이 못 됩니다. 그래서 꼭 7월 중순경에 잘라줘야지 복분자 딸기가 많이 달려준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높이는요, 아까 제가 90cm라고 했는데 높이를 너무 낮게 자르면 안 달립니다. 그래서 저렇게 한 90cm 정도 이렇게 달려줘야지 가장 많이 달려주더라. 다음은 동계 전정입니다. 여기도 동계 전정 해주고 있죠, 겨울에. 겨울에 전정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길게 나오기 때문에 동계 전정을 해야 된다. 낙엽이 진 다음에 그 다음에 수액이 이동되기 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한 높이는 밑에 땅에서부터 한 1m 내지 1m 50까지만 놔두고 다 자르면 이렇게 결과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것 같은 경우인데 이렇게 길게 나온 것들을 이렇게 잘라주면은 여기서 결과가 열심히 된다. 다음은 병해충인데요. 사실 저는 병해충을 잘 모릅니다. 아무튼 바이러스 피해나 유병한 게 같이 나오는 피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뒤에는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왔는데요. 유리나방은 살나무 10일 간격으로 이렇게 유기인의 농약을 한 2번 정도 쳐야 된다 그러더라. 이런 농약을 줘야 된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일단은 현지에 가서 이런 병이 있구나라고 했는데 이 뒤에 것은 제가 다른 자료에서 인용한 자료입니다. 다음은 비가림 체력과인데요.
지금 아무튼 뭐 저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열매가 열렸을 때 비가 와버리면 품질이 굉장히 제약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비가림 설치를 한 게 좋겠더라. 비가림 설치를 해놓으니까 당도도 한 115% 정도 증가됐고 수확량도 한 2배 정도 증가되더라. 그래서 비가 오는 해는 꼭 이렇게 간이 비가림 설치라도 해야지 품질이 좋은 복분자 딸기를 수확할 수 있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미숫과 관련된 복분자 딸기인데요. 아무튼 광양 같은 경우는 주로 사실 주식회사 인삼공사 같은 데서 대학재배 회사 그런 건데 대부분 광양 쪽에서는 그쪽에 그냥 못 마시더라고요. 또 재배 농가에서 보시니까 그 익은 열매를 따는 것보다 미팅하고 따야 되지 않느냐라는 정도가 높더라고요. 근데 저게 지금 주식회사 담배 인삼공사에서는 아무튼 뭐 10톤 정도 맞는 걸로 필요한데 그걸 못 맞춰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도종복분자 딸기도 그런 쪽으로 관심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미숫가 방금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미숫가도 언제 따냐에 따라서 약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니까 6월 한 25일경에 정도 미숫가를 따야지 열매 수확량도 많고 약성이 가장 높을 때더라고요. 그래서 도종복분자 딸기를 재배를 해서 미숫가를 수확을 했다. 그러면 한 6월 25일 정도 따야지 약성이 가장 좋은 복분자 딸기를 딸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보시면 쭉쭉쭉한데 이때 딴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성분인데요. 아무튼 어렸을 때가 성분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넘어갈랍니다. 다음은 자생종, 그러니까 토종복분자 딸기하고 저급에서 키우고 있는 거라고 약성 비교를 제가 해봤습니다. 보시면요, 이 자생 완수가는 토종복분자 딸기이고요. 도입종은 지금 저급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보면은 안토시아라는 아까 검정색 소리 있죠. 붉은색 검정색이 많이 낀 것, 그것은 저급에서 재배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다른 것, 폴리페놀이나 폴리사카라는 신기능성 물질은 토종복분자 딸기가 좀 더 많이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토종복분자 딸기가 약성은 약간 우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약성은 토종복분자 딸기가 약간 더 좋다더라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아까 제가 2005년도 가격이 안 떨어졌다는 얘기 있잖아요. 제품이 이렇게 많이 개발됐습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제가 5개 품종을 이제 만들어서 보고 보니까 열매가 좀 잘 자라서 문제가 있다고 분위기를 많이 시도하고 그래서 역시 열매를 좀 키워서 품종화시켜서 이걸 공부해드리자고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품종화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품종화 되면은 훨씬 더 열매가 크기 때문에 재배 농가에 손을 덜 얻는 데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또 가시 없는 복분자 딸기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가시가 없는 토종 복분자 딸기거든요. 역시 가시가 없어서 굉장히 다루기 쉬운 장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열매가 별로 안 큽니다. 그래서 열매가 굉장히 큰 복분자 딸기하고 지금 교배를 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명골 만들었는데 여기서 가시가 없으면서 열매가 큰 복분자 딸기가 나오는 이것도 품종화시켜서 보고 열매입니다. 역시 열매도 크고 가시가 없기 때문에 재배 농가에서 다루기 굉장히 쉽고 또 농력 절감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미론 관련된 건데요. 복분자 딸기 관련된 쪽에 약성은 아무튼 굉장히 좋다고 인정을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복분자 딸기 꽃에서 딴 이 복분자 딸기의 꿀, 이것도 약성이 좋다면 아무튼 굉장히 부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혹시 마누카꿀 아십니까? 마누카꿀. 마누카꿀 몰라요? 마누카꿀이요. 혹시 호주 뉴질랜드 여행 가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세계 보건기구에서 인정하는 꿀이 딱 하나가 있는데 마누카꿀입니다. 뉴질랜드에서 나온 꿀입니다. 근데 그것은 한 5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1kg에 한 95,000부터 한 50만 원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가치가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분자 딸기 꿀도 마누카꿀처럼 부가치가 높은 가치가 더 좋지 않겠냐 싶어서 꿀을 수확량을 해보니까 300평에서 이게 3번 따수가 있는데 1년에 한 18리터 정도 따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누카꿀처럼 비싼 꿀로만 된다면 마누카꿀하고 약성을 비교해서 좋은 것이 나온다면 이것도 좋은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린 많이 갖고 있는데요. 우리 찔레나무 아시죠? 찔레나무처럼 생겼습니다. 3m 높이 꽃이 피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5그리드 가장 낮은 등급인데요. 500g짜리가 36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kg이면 한 73달러니까 오늘 한 9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장소에서 이 크로바꿀이 나옵니다. 근데 크로바꿀은 1kg에 25,000원이에요. 근데 아무튼 똑같은 장소에서 따는데 어떤 꿀은 25,000원짜리, 어떤 꿀은 95,000원에서 뭐 20만원, 30만원짜리 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분자 딸기 꿀도 약성만 좋다면 두 가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또 제가 지금 민원이 아니어서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성분을 분석을 해보니까 몇 가지 성분에서는 진짜 복분자 딸기가 마니카 꿀보다 좋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포장을 한다면 민원으로서도 가치가 있지 않을까. 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돌들이 와서 수정을 해줘야지 복분자 딸기 열매가 훨씬 더 충실히 달립니다. 그래서 우리 복분자 딸기 재배를 그런 농가 입장에서는 역시 벌을 같이 키워주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만든 연구 결과들을 기술자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여기 전부 고창입니다. 고창에서 이렇게 해서 역시 재배 기술 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키워주셨고 이렇게 상표를 등록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몇 년 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뭐 킬로그램당 아무튼 10,000원 이상씩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대부분이 한 70% 정도는 이런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답니다. 경제성 분석인데요. 아마 고창에서 재배된 것하고 역시 토종공사하고 관련된 것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고창에서 재배된 것은 300평에서 순서득이 한 22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토종 복분자 딸기 일반 개체는 300평에서 약 25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정금 품종을 심은 분은 300평에서 55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지 일반 개체를 심은 분보다는 2배 정도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시 아까 강원도 행성 얘기인데요. 강원도 행성에서는 토종 복분자 딸기를 갖고 이렇게 비오니 테스트에서 이렇게 와인을 만드는데요. 우리 집이 우리 복분자 딸기 주 한 병당 5,000원 내기 10,000원 하잖아요. 이건 한 병에 750ml가 34,300원입니다. 역시 토종으로 브랜드화를 시키니까 훨씬 더 높은 부가가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냥 복분자를 생산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지 마시고 이렇게 특가 품목을 개발하면 더 훨씬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쭉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제품인데요. 헛개나무 들어보셨죠? 헛개나무. 헛개나무가 일반 품목인데 헛개나무가 2009년까지는 일반 식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었어요. 또 대기업에서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여기 지금 식약청에서 기능성 식품으로 인증을 받았거든요. 기능성 식품으로 인증받으니까 CJ 제1재단 한국약국팀에서 기술 인증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쿠퍼스 아시죠? 쿠퍼스가 2011년도 경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모르시죠? 쿠퍼스 하나 갖고 1,500억 원의 경제 가치를 창출했답니다. 역시 일반 식품이면은 돈이 안 돼요. 기능성 식품으로 인증받아야지 돈이 되더라. 역시 토종 복분자 딸기 아까 기능성 그렇게 좋고 약성이 좋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기능성 식품 인증을 못 받았어요. 역시 복분자 딸기도 헛개나무처럼 기능성 식품 또 약용으로 인정받는다면 헛개나무보다 훨씬 더 높은 부가가치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우리 모이신 우리 복분자 재배농가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분자 딸기 조금 관심을 가져주고 또 이웃끼리 서로 또 더 관심을 가져주고 또 내가 좋은 품종이 있으면 내가 좀 중식해서 나눠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저급 복분자 재배 농가가 훨씬 더 활기차고 경제적으로 가치를 올릴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고요. 오늘 제가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